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 지역을 덮친 대규모 홍수로 피해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과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홍수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교수,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실종자 집계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600명 넘게 실종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인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예.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매몰자라든가 예.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현재 상태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금 피해가 집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위험이 매우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예. 그 높은 산지가 Y자형으로 몰려 있는 계곡에서 큰 산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에 따른 또 오지다 보니까 예경보가 없고, 예. 그리고 그 국가의 도로망과 강과 그에 따른 도시 마을 형성이 오로지 한 줄기로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직접 강하게 맞닥뜨렸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지금 연락 두절인 우리 국민 9분, 또 아직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고 또 일부 또 고립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최대한 신속하게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겁니까? 그 수력 발전소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예. 발전소가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일렬로 한 7, 8기가 공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더 이제 일렬로 있다 보니까 피해를 예. 더 가중시켰고요. 예. 그래서 그 방식 자체가 하천에서 반대쪽 이제 터널을 뚫어서 산 쪽으로 예. 낙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터널 자체 공사를 하는 와중에서도 예. 아래쪽에서 이제 물을 빼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가 더 가중된 걸로 보입니다. 네. 예, 특히 피해가 컸던 라수아 지역의 지형적인 특징이 어땠는지, 왜 어땠길래 지금 이렇게 피해가 컸던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V자 협곡이어서 피해가 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V자 협곡이라는 게 이제 유입로가 좁아지면서 저기 사이로 보시는 것처럼 뭐 토사와 그 물들이 몰리면서 갑자기 수위가 확 높아지고 보시는 것처럼 속도도 굉장히 빠른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의 영상처럼 예. 그 좌측에 그 Y자 형태로 된 구역, 그러니까 저게 그 강류의 골짜기의 북쪽은 이제 티베트 자치고 중국 땅이 되고 아래쪽은 네팔이 되고요. 지금 저기 그 원형으로 표시된 저 사고 지점 자체부터 이른바 이제 그 상류부터 트리슐리 강이 흘러 내려가는데 예. 우리 한국인들 지금 그 실종된 부분들이 어퍼 트리슐리 UT-를 저 위치가 그 트리슐리 강의 상류 지역의 네팔의 수력 발전 사업 권역이었죠.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그 위에서의 이제 네팔에서도 외무장관이 이제 항의성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미리 예제를 받지 못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측에서도 이런 규모의 산사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내부의 지룡현의 산사태라고 가칭으로 이름을 짓고 시진핑 주석도 그 대응을 명령한 것을 보면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매우 강력한 큰 산사태가 났고요. 그에 따라서 미 지질조사국에서조차도 이제 지금은 정정을 했는데 초기에는 지진이 발생한 후에 산사태가 난 것 같다고 했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그 매우 큰 산사태의 강도 때문에 지진과 같은 진동이 났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좀 예상을 하지 못한 규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네. 그 상류 지역에서 그 범람하면서 토사와 암벽들이 떨어졌습니다. 그 토사와 암벽들이 떨어지면서 지진과 같은 굉음이 났었던 거였는데 굉음 이후에 아니면 지진 정도의 어떤 땅 울림이 감지됐을 때 대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과거에 이 지역에서 이런 정도의 규모가 발생했던 적은 없거든요. 작년에 이런 유사한 사태가 발생은 했지만 그리고 비가 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상류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홍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 아마 가장 피해를 키웠을 거고요. 못했던.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만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어떤 사고나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반이 좀 약해져 있었던 부분도 이번에 그 규모를 좀 키웠던 영향을 줬을까요?
지반이 약해졌던 부분 자체가 이제 이게 그 산사태다, 눈사태다 네. 규정도 혼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만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계속 그 기존에부터 2000년대 이후에 그 빙하가 녹는 그 양 자체가 2배 가까이 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은 계속 늘어났고 또 일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하류에서의 급류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산사태 징후에 따라서 막대한 피해는 없었는데 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규모의 재난이긴 합니다. 그런데 막지는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은 찾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로 작년에도 이 산사태 때문은 아니지만 이 빙하호나 녹는 눈 때문에 이 물 때문에 피해가 있었으면 상류 경보 체계가 또 이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접경 지역이니까 이게 중국과 네팔 간의 어떤 체계가 있었는지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원인이나 대책, 뭐 지형적인 특징 같은 것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저 지금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현재 대응팀도 급파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어떤 재난 상황과는 다르게 골든타임도 새롭게 정해서 구조하는 방식들도 좀 더 대책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자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그런 예. 형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지금 국제 공조를 통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예.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을 예. 확보하는 가장 지금 시급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정부와 기업에서도 현장 대응팀을 오늘 급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급파를 한다고 해도 저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여건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도 네팔 정부에서도 그렇고 예. 헬기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네. 유일한 국도고 그 자체 길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라지는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산의 정상 중턱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구조망은 이제 이런 그 대형 지역 재난에서는 거점을 확보하고 네. 그 거점에 물자를 공급하고 장비와 물자를 통해서 구조를 해나가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거점 확보조차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접근에 있어서 이런 골든타임 하게 되고요. 또 지진 같은 붕괴 사고에서 골든타임을 우리가 72시간으로 보는데 예. 72시간은 사실은 역설적으로 72시간 전에 의료적인 지원이 있을 때 생존율을 급격히 높일 수 있다. 그 뜻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보다 더 이 빙하호와 상류에서의 수온이 매우 낮을 것이고요. 10도씨 미만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붕괴된 내부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익수 같은 상황으로 보게 된다면은 골든타임은 뭐 1시간 미만으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구조 재난이 워낙에 복합적인 상태니까 연락이 두절된 건지 아니면 익수가 되신 건지 아니면 고립된 건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매우 악조건이긴 하지만 헬기 등을 동원해서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뭐 좀 선행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현지 대응팀이 급파된 상황이니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에 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9m가 넘는 수위가 올라갔단 말이죠. 저희 앞서서도 뭐 영상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눈이나 얼음들이 녹아서 이렇게 범람할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폭약이 터지는 것처럼 위험이 한순간에 집중이 된 거죠. 빙하호라고 하는 개념은 빙하가 녹기 시작함으로써 녹는 네. 만큼 그대로 스며들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고이게 됩니다. 또 아니면 빙하가 지형이 바뀌면서 돌이나 바위들을 밀어내면서 뚝을 강제로 만들어서 자연댐을 만드는 거죠. 자연댐을 만드는 상황도 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빙하호에 고립된 어떤 물 그리고 또 빙하호의 그런 자연적인 댐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었고 또 적다 많다 양이 있었겠지만 이번처럼 대형의 산사태 위성사진으로 미 지질학자가 지금 그 위성사진으로 공개한 부분에서도 위성으로도 보일 만큼의 산이 깎여져 내려가는 정도의 산사태가 있었고 계곡은 색깔 자체가 바뀔 정도로 밀려 나왔습니다. 예. 그런 상태는 30분에 9m라고 했지만요. 천천히 30분 동안 9m가 또 30분도 매우 급박한 시간이지만 9m가 평균적으로 올라간 개념이 아니고 바다에서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그냥 그 단차가 달려온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규모 5.2 지진에 맞먹는 진동까지 느껴졌다고 하던데 충격이 어느 정도였길래 이 정도 지진이 감지가 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우리가 미 지질조사국의 자료를 지진에서 많이 인용하는 부분은
해당 지역의 계측과 어떤 그 재난 대비 정보 수집 시스템보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또 위성 사진과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지질 조사국조차도 수시간 동안 지진이 먼저 일어났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근데 오지이고 또 이런 정도의 규모를 예측 안 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어떤 그 산사태나 지형 정보 수집 시스템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진은 동시에 이제 관측이 됐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세계적인 재난 관측 기구조차도 규모하지 못한 형태의 충격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오히려 중규모 정도 지진이라고 느낄 정도로 생각할 정도의 그런 강도였습니다. 예. 네. 지금 네팔과 이제 국경이 맞닿은 곳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도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는데 여러 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구청사가 그냥 산사태로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구청사라고 한다면 위험 요소라든지 거의 지역의 지형 정보라는 것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건축물을 지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났다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였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 규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하폭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예. 실제로 저기에 지금 흘러들어오는 양을 따지자면 소양강댐에서 풀방류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양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2개에다가 소양강댐 방류량을 다 밀어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유속하고 그다음에 교량들이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보통 열 발생이 하는데 소류력이라고 그 하상에 안반이 다 깎여 나갈 정도의 그러니까 원전으로 따지자면 2기 정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열 에너지를 예. 지금 저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 부분도 지금 자치구 근처에서 벌어졌던 그런 화면입니다. 네, 저희가 말씀을 나눈 도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이거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준금리를 연 3%로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인상입니다. 기준금리는 연 2.75%에서 3%로 오른 셈인데요. 다시 한번 하는 이 연속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수도권 집값 그리고 가계 부채 불안이 꺾이지 않은 탓인데요. 경기 둔화 우려보다 물가와 부동산 잡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배경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네팔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형적인 특성도 앞서 V자 협곡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전에도 이런 사고가 이렇게 대형은 아니지만 있었던 지형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도 그 네팔이 이제 가로로 긴 형태의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북쪽 접경 구역이죠. 그 부분에서 지금 하루 만에 그 네팔 정부에서 밝힌 대로 그 트리슐리 강을 따라서 도로가 파손될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게 42km 하류까지 지금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막대한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어떤 수해 경보가 있었고 실제 수해 사고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류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재난을 아예 막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댐을 몇 개 만든다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류의 경보 시스템을 갖추어서 또 그 국가 간의 정보 교류 시스템도 갖춰서 했어야 되는 게 분명한데 뭐 그런 부분 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당연히 지금 영상에서도 보면 그렇겠지만 매우 긴박하니까 인간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예. 퇴피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예. 산사태 생존 요령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산사태 수직 방향으로 대피하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산사태, 플래시 플루드, 토성류 이런 것들은 인간이나 이런 상태에 뛰어서 피할 수 있는 그 속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해서 빨리 벗어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또 대피소를 만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장에서는 뭐 육로, 도로, 뭐 전기, 통신망 모두가 끊겼다, 차단된 상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도도 그리고 이 강도 그리고 말씀드린 도시 그리고 지방의 오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길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지역의 트리슐리강 전체에서 13군데의 그 발전 변전 시설이 있고 공식 발표로 지금 6군데가 큰 피해를 입어서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 중이든 운영 중이든 이게 그 700메가와트급 정도가 합산이 되는데
네팔 전체의 전력 생산량의 2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피해도 불가피하고요. 그래서 당장 전력과 도로가 안 되기 때문에 구조 거점의 확보와 현장에 그 서로 그 자생하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게 돼서 좀 인명 피해가 좀 많이 안타깝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애초에 저런 지형에서는 이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어디 이렇게 대피할 수도 없고 어디 뭐 몸을 좀 은신할 수 있는 공간들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저희가 라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단일 도로에서 지금 사고들이 났고 단일 송전방에서 사고들이 났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는 중장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물, 식수라고 하는 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전기나 통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한 곳도 지금 성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걸 얼마나 빨리 우리가 복구를 하느냐, 라이프라인을 복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줄여들 수 있느냐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예. 또 전력망이 지금 차단된 상태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저 정부 당국의 구조 본부의 또 기능 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구조의 지연까지 이어지다 보면 2차 인명 피해까지도 지금 예상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빨리 이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지원 인력들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계속 2차, 3차 피해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가장 좀 시급한 상황이고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빙하의 녹는 속도가 예년보다 몇 배는 빨라졌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기 경보 체제를 좀 미리 구축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의 특히나 기후에 따른 이런 재난, 최근에 거제도에서 200년 만에 비가 왔죠. 기상 관측은 100년 동안 했고 거제 지역은 50년 정도 됐는데 200년 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니까 예를 들어 상부에 어떤 그 변이 센서를 설치하고 수위계를 통해서 하류에 경보한다. 근데 그 개념이 아니고요. 우려가 된다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강도의 재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은 그래서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한다, 낭비를 한다고 돈키호테식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꼭 예비비를 둬서 국가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 강한 예.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현지에서는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도 저희가 그 지형적인 특징을 짚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중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구조를 할 때 그 소형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소형 헬기 말씀하셨는데요. 예. 헬기 자체도 이착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날씨는 그래도 괜찮은 상태인데 산악 지형인데다가 도로 유실과 또 어디가 어떻게 유실되는지 통신망도 두절이 됐고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헬기도 거점을 이착륙을 하고 어떤 장비를 어떻게 옮겨야 될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장비나 필요 없는 것들을 또 막힌 공간에 놓아봤자 또 필요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은 이제 수색 인명 구조, 또 상황에 따른 골든타임 내에 아직 그 실종자 인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와 또 고립된 분들에 대한 말씀하신 생수나 기본 생필품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은 당분간 헬기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협곡을 중심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 현지인들의 어떤 촌락이 구성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한번 촌락을 구성한다고 해도 다시 또 2차 피해가 발생할 텐데 촌락 구성의 어떤 계획들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재해 자체가 기존에 저희가 없던 새로운 패턴의 재해이기 때문에 돌발홍수라고는 대부분 비가 많이 와서 그러니까 비가 온다라는 전조 증상을 알기 때문에 대피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맑은 하늘에 지금 홍수가 발생한 그러니까 예. 댐이 붕괴하는 현상하고 오히려 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 댐이 붕괴했을 때는 촌락을 좀 더 높은 곳이나 먼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기존의 촌락이 아무래도 하천 주변에 모여 있고 그다음에 예. 하류부에 모여 있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면 이제 선제적으로 저 지역은 제도적으로 촌락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예. 일단 지금 우선적으로는 구조 수색 작업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V자 협곡에서 상류에서 쏟아져 내린 그 급류와 토사가 하류에서 지금 막혀 있는, 그러니까 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현지 전원도 전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위에서 지금 흙을 걷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 하중이 하류에서 이제 계속 내려오다 보면 이게 댐이 터져서 또 2차 홍수 피해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 보십니까? 그렇죠. 그 상류에서의 지금 그 강물은 계속 흘러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의 강과 골짜기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틀 수도 없기 때문에 애초에 빙하우라는 용어 자체도 얼음이 녹았는데 그 얼음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산사태가 됐을 때 위험이 가중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토성류가 내려와서 이게 하류까지 42km까지 도로 붕괴를 시켰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 지형 자체를 바꿔놓은 상태라서 진흙과 토사 자체가 상류에 내려오는 물을 원활하게 그리고 일정하게 하류로 보낼 수 없는 상태가 또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적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또 무너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또 거대한 토목 사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류에서도 지금 전체 그 네팔을 관통하는 하류까지 경보 상황에는 되어 있습니다. 경보 네. 상황에는 되어 있지만 이 중간 하류에 그 저기 사시는 분들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위험 파악도 국가적으로 파악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범람하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하류 지역이나 아니면 건물 일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구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2차 홍수가 일어난다면 그쪽 지역은 또 안전하진 않을 텐데 그쪽 지역의 구조 작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상류에 지금 빙하우라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빙하 자체, 우리가 붕괴할 수 있는 빙하 자체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V자 계곡이라는 건데 여기에 토성류가 내려오다 보면 하류부를 깎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다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연쇄 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지금 산사태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저 화면에 보는 그 주변 지역들의 가옥들도 시급하게 대피 조치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지금 중국 그 티베트 국경까지 피해를 보면서 그 양국 간의 국경이 일주일 정도 전면 봉쇄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이 국경이 봉쇄가 되면 이쪽으로 통할 수 있는 어떤 수송로도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구조 물자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난이 대형화되면 특성이 이제 복합화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산사태다, 또 지진 수준의 진동이다, 그리고 순환이 되게 되고 범람과 도로 파괴에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그 대형화된 지진은 또 정치적인 충격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국경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이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소통 관계가 있고 원활하지 않으면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도시에서의 재난은 사실은 도시가 고립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악조건이지만 사방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이런 국경 오지에서 재난을 대비할 때 국가의 시책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사전 준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예. 앞서 쓰나미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우기지만 비가 와서 범람한 게 아니란 말이죠. 네. 뭐 고지대냐 아니면 저지대냐 요 차이만 있지만 사실 갑작스럽게 물이 들이덮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수라고는 합니다만 이제 홍수라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용어적인 혼선이 그 어제 오후부터 생긴 게 플래시 플러드라고 갑자기 흘러 들어온다는 개념에서 플러드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홍수가 되고요. 홍수라는 정의 자체에 원래 플러드는 토성류와 이런 흐름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홍수의 정의는 눈이 녹거나 비가 내려서 물이 늘어난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서 홍수다라고 오히려 또 혼돈이 생기는 사례도 생겼는데요. 예. 이번처럼 재난의 정의 자체가 형태 자체가 바뀌어야 될 정도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